출마 선언에 이어서 우리 언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하얀 옷 입으신 우리 기자분. 네. 연합뉴스 이은정입니다. 마이크 없어도. 지난해 중간에 투표 전문가들께서 후련님에 대응하려면 둘 중에 한 명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무진 쪽 있다고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시고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떠신지. 출마 선언문 직후에 첫 질문치고는 굉장히 좀 짓궂으시네요. 꼭 그렇게 첫 질문을 그걸 하셔야 되겠어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양쪽 책 출판 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교차로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에 우리 최근에 박민준 기자가 얼마 전까지 고민할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출마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출마 선언 이 시점에 고민이 해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부울 경남 또 대구 경북을 꽤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지역 민심, 우리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선거 컨셉을 잡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당원 여러분들의 염원과 생각을 담아서 출마 선언문도 작성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은 우리 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그런 점 때문에 바로 우리 당 내에 오늘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점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고 그런 점에 기대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연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 하에서 이번 미래의 당의 간판을 뽑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그 간판으로 진두지휘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결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밝힌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서 새롭게 당을 탈바꿈시키고 환골 탈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적인 필요성 때문에 더욱더 생각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든 당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지금부터 가슴에 안고 오늘 출마 선언이 끝난 직후에 다시 경북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려되는 그러한 정서가 TK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면서도 첫 방문지로 다시 경북을 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정서를 저희 이 결기로 바로잡고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바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저희 개혁 보수의 입장으로부터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저의 입장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실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치인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면 문제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그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복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입니다.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다 동시에 감옥에 가두어두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한 필요성이 국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당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BS 기자입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이번에 당권 도전과 별개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총선을 대비한 당대표로 활동을 하셔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잘 아실 텐데요.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지면 그 다음 대선도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실제로 대선도 중요하지만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그 임무가, 그 책무가 가능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손을 가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누가 됐든 당의 간판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되었건 나와야 된다는 요구도 역시 당내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유권자분들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질문. CBS 이영기가 오늘 출마 선언문에요. 영남에 65석에 제한되면 정권 탈환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도권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과 함께 정작 현재 후보님께서 현장을 가시는 곳은 TK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당의 잘못된 정서를 바로잡는다는데 TK 정서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우호적인 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뭔가 짠한 마음 그리고 전직 국가 수반을 지내신 대통령이 지나치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아픈 가슴 아픈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는 지역 불문하고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점에 기대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수도권의 정당에 관한 지지율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인식을 반영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당대회 국면에서 잠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생기는 컨벤션 효과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의원들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투표율도 높다고 되어 있는 TK 지역의 적극적인 깊이 있는 고민과 판단 이것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TK 지역이 자유한국당에서 중요한 전당대회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 점을 감안한 방문인 것이고요.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당협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당원들의 정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수도권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서 수도권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총선을 치르기에 적합한 당의 간판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또 이해를 구해야 돼.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내년도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같은 추세로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되겠지만, 서울 수도권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떠한 당의 입장이, 또 어떠한 당의 간판이, 어떠한 스탠스가 표를 모아오는데,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꼭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호소를 드리러 내려가는 겁니다. 짧게 하면 돼요. 그러면 황운전 총리에 대한 당선객들의 도로 탄핵당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분은 원튼 원치 않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분을 탐탁하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그분의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숫자가 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법무장관과 총리와 그리고 권한대행을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돼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다음 질문. 네. 시사이트 PM입니다. 아까 중도층 표심 서로잡는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대통합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요? 예, 그 문제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바로 직결되는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이, 정치인들의 프레임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정도의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맨 왼쪽 끝, 다시 말해서 중도층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저 오세훈이 포지셔닝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가 있는 분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받아들이는 문제는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분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분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쪽에 중앙뉴스 박효영 기자라고 하는 그 부산급식 관련해서 공평하게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것은 지금도 소신껏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 예산정부 때 저출산 관련 예산에서 아동수당이나 뭐 청소년 내일수당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는 거를 약간 내걸었었고, 실제 예산 협상에도 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입장이나 판단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현금 살포형 복지, 더군다나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복지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예로 드신 아동수당,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정책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은 유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있었던 상위 10%까지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동의한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명분이 되었던 것은 상위 10%를 걸러내는 작업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그런 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연구 영역이 매우 편파적이고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무책임하고 잘못된 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 행정 시스템에 구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국세청 자료나 통계청 자료, 각 지자체에 있는 소득 계층에 관계 있는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작년에 나왔던 그 1,000억 이상 들어간다는 비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포함됐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각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서로 기관끼리 공무원끼리 공유하는 데 들어가는 우편 비용, 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 당사자에게 국민들께 통보하는 통보 비용, 우편 비용까지를 전부 인건비화해서 합산을 해놓으니까 단순 합산을 해놓으니까 그게 1,000억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나라에서 그런 70년대식의 산정 방법을 가지고 1,000억 이상이라고 발표한 복지부 장관도 참 제정신이 아닌 장관이지만 그걸 그대로 보도한 것을 믿고 그걸 근거로 했던 그런 과정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그런 식의 소득계층과 무관한 현금 살포형 무상복지를 중앙정부가 범위를 넓혀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들까지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내놓은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실행을 해나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 타령들을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망국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권, 인기 영합주의 지방 정권들이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점은 앞으로 반드시 바로잡아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주시죠. 네, 저 MBN 최영주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일단은 내일 선관위 회의에 그 모든 결정을 다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각 후보님들의 그 입장을 다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전당대회 연기 관련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적어도 보름 이상은 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으로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 CNN과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또 방금 전에 언급한 그 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합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뉴스 가치가 있는 그런 외교적 행보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당대회,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리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돼야 할 전당대회가 거기에 파묻혀서 정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당에 확인한 결과 장소 사정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날짜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길바닥에서 행사를 치르더라도 이미 그 전에 4번의 연설회도 있고 또 TV 토론도 지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미 충분히 연설과 토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당일날 행사는 정말 그야말로
천막당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풍찬노숙한다는 마음으로 뭐 야외에서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디 장소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대로 강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세훈 후보의 견해입니다. 다음 질문. 홍만윤 진정입니다. 앞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태극기 부대까지 끊어모 아울러야지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약간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제가 여러 차례 제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처음에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탄핵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문제의식 이런 것으로 그 집회를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점차 정기화되고 또 그 집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참여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왔는데 그분들 중에는 처음의 그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 가고 있는 이 무능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분들을 전부 배제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보수파의 정당의 입장에서 꾸준히 설득도 드리고 그리고 동참도 부탁드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태극기 집회에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고 청와대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참석을 시작한 분들은 당연히 우리 당의 품에 안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까 탄핵은 인정해야 된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공당입니다. 사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느 특정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치에 가까운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가 이번 대표 경선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 그리고 특히 10만 청년 당원을 제가 대표가 되면 10만 청년 당원의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앞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정당이 되려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중에 그 본인들의 억울함과 힘든 것을 호소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젊은 정열로 열정으로 만들어진 비전을 어느 당을 통해서 구현해낼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청년들까지를 품어 안으라는 말씀을 실제로 보수파를 신봉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젊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우리 당의 입장으로 분명히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고 그리고 내년 선거도 총선도 압승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질문 시간이 한 2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 계속 아까 첫 질문 드렸을 때 답변이 명확히 안 돼서 그런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언급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더 이상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분명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양쪽 캠프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참모라고 그랬나요? 참모들이 소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양쪽 출판 기념회에 양쪽의 참모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참석한 것을 침소봉대하신 말씀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고요. 출마 선언을 하는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해졌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단일화. 자, 다음 질문. 후보로서 황교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를 했던 시절 직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전 대표의 경우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 전당대회 직전에 정치권으로 처음으로 들어와서 미처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전략적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엇인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본인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병역 문제나 지난번 청문회 때 제기되었던 그분의 월 1억씩의 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법률사무소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심하고 처음에 그곳에 적을 둘 때 초임 변호사는 요즘에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초임 변호사가 받는 게 한 500만 원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400 몇십만 원입니다. 제가 황교안 전 총리만 경력이 못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많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국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검증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원 여러분들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작은 하실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조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위험을 안고 당의 얼굴로 간판으로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 담은 한자 한자의 내용은 오늘 부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의 많은 고민을 담은 결정문입니다. 우리 당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년 총선을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면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치자면 CEO 리스크 때문에 방향을 잃고 혼돈 속에서 치르는 총선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오늘 출마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특정인 중심의 인치의 정당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우리들의 불행했던 과거 그리고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말 환골, 뼈를 바꾸고 뼈대를 바꾸고 태를 뽑아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저의 결심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속뜻이 모쪼록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출마 선언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대장정에 나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TK로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 들어가겠습니다.